역사상 최악의 사이비 종교로 불리는 백백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빼앗아간 이건 뭐 종교라기보다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신도들에게서 갈취한 그 막대한 돈, 대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숫자 보이시나요? 350. 이게 바로 백백교의 비밀 아지트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수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인생이었죠. 이 끔찍한 비극의 규모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광기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끔찍한 범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진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기의 시작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희망이 없던 시절, 사람들의 그 깊은 절망이 바로 이 괴물을 키워낸 자양분이었습니다. 모든 건 교주 전용회의 아버지 전정훈이 세운 백도교라는 단체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 전용회가 그 시신을 몰래 묻어버리고는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단 이름도 백백교로 싹 바꾸죠. 바로 이때부터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백백교라는 이름부터가 참 교활했어요. 흰 백자를 2번이나 썼잖아요. 교주의 힘으로 세상을 하얗게 정화한다. 뭐 이런 그럴듯한 뜻을 내세웠죠. 하지만 그 속내는 우리 민족, 백의 민족의 정서를 파고들어서 뭔가 신상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아주 악랄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곧 세상 망한다, 불바다, 물바다가 될 거다. 근데 우리만 믿으면 당신들이 바로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된다. 나라 잃고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한테 이런 거짓 희망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마약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종교라는 가면을 쓴 백백교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실체는요, 신앙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성,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 이걸 향한 탐욕 덩어리였죠. 수법도 아주 치밀했습니다. 우선 재산이 타락의 근원이다 이러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고요. 돈이 없으면 젊은 딸이나 손녀를 시녀라는 이름으로 바치게 해서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비밀을 의심하거나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족까지 전부 아주 끔찍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정말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끔찍한 범죄는요, 딱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유곤용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는 전 재산을 뺏기고 여동생은 첩으로 끌려가자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교주한테 덤벼들었고 그 후에 경찰에 모든 사실을 고발한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주와 간부들은 체포되고 조직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도들한테서 빼앗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 대체 어디로 다 증발해버린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백백교 사건의 첫 번째 거대 미스터리입니다. 신도들은 정말 집, 땅, 손은 물론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폐물까지 싹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 돈,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돈의 행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첫째, 교주랑 간부들이 흥청망청 써버린 돈. 둘째, 일제경찰이 수사하면서 압수한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주가 도망치면서 따로 챙겨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돈.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상당 부분은 교주 전용회와 그 핵심 간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거의 황제처럼 살면서 전국 각지에 비밀 아지트를 짓는데 돈을 물수도 썼죠.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 일제경찰이 교단에 남아있던 자산을 범죄 수익금이라는 이름으로 싹 다 압수해서 자기들 국고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주가 도망갈 때 챙겼거나 아직 잡히지 않은 조직원들이 빼돌려서 어딘가에 숨겨둔 돈. 이 돈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정말 잔혹한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피해자들이 집, 땅, 전 재산을 잃고 평생을 가난과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식민정부는 어땠을까요? 범죄 수익금이라는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발견된 돈과 자산을 몽땅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원래 주인인 피해자들한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피와 눈물 위에서 이 끔찍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결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교주 일당이요? 잠깐 호화롭게 살았지만 결국 파멸했죠.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걸 잃었고요. 그런데 일본 제국은 달랐습니다. 일단 압수한 돈으로 국고를 채웠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는 이 사건을 봐라. 조선인들은 이렇게 미개해서 우리 일본의 통치가 꼭 필요하다고 선전하는 최고의 정치적 도구로 써먹은 겁니다. 네, 이 한 문장이 이 미스터리의 씁쓸한 결론입니다. 구원을 받겠다고 바친 신도들의 그 피와 땀은 교주 일당의 주머니를 채우고 최종적으로는 식민 지배자들의 배만 불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거죠. 당시 일제 경찰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도망치던 교주 전용해가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어요. 모든 비극의 원흉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발견된 시신은 얼굴이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시신 진짜 교주 전용해가 맞았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판을 짠 누군가가 던져준 마지막 가짜 미끼는 아니었을까요? 사라진 돈의 미스터리를 넘어 이제 우리는 교주의 죽음이라는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진짜 미스터리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한반도의 어느 되게 깊고 고요한 산속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아, 벌써부터 좀 서늘하네요. 그렇죠. 그 인적조차 드문 숲 속에서 누군가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옷가지나 막 산짐승 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땅을 깊이 파고들수록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신실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곳에서 발견된 게 무려 350여 구의 사람 뼈였으니까요. 와, 진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일가족이 통째로 묻혀있는 엄청난 규모의 암모장지였던 겁니다. 이게 범죄학이나 종교사 관점에서도 진짜 들여다보기조차 두려운 짙은 어둠이거든요. 그저 한두 명의 미치광이 연쇄살인마가 저지른 짓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통제되고 조직화된 집단이 만들어낸 아주 끔찍한 학살의 흔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범죄 조직이자 사이비 종교로 불리는 백백교가 있습니다. 백백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냥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잔인했나 뭐 이런 핏빛 괴담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수백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발로 이 지옥 같은 조직에 걸어 들어갔을까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 얽혀있던 막대한 돈, 권력, 이런 건 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냐는 겁니다. 오늘 그 기괴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저희가 아주 하나하나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1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그냥 옛날 사람들은 무지해서 당했구나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좀 현대사회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극단적인 어떤 사회적 절망이나 불안감이 어떻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지, 또 권력을 쥔 자들이 그 참상을 어떻게 자기들 이익으로 쏙 바꿔치기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교과서 같은 사례거든요. 와, 진짜 기대되네요. 그럼 이 거대한 괴물의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백백교라는 이름 이전에 그 뿌리가 되는 조직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원래는 백도교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이 백백교 교주인 전용해의 아버지 전정훈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였죠. 대물림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동학,
그러니까 천도교의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사람들 돈을 뜯어내던 조직이었습니다. 약간 사이비의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좋은 거 다 섞어 놓는 거. 맞아요. 근데 1919년에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보통 종교 창시자가 죽으면 장례를 엄청 크게 치르거나 막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잖아요. 네네. 그래야 세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근데 아들 전용에는 되게 기괴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철저히 숨기고 시신을 몰래 안매장해버려요. 세상에. 자기 친아버지를요? 네. 그 시점에서 전용에는 이미 뭐 종교의 영적인 의미 이런 건 안중에도 엎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알려지면 신도들이 동요하고 자금줄이 끊길 거라는 걸 정확히 계산한 거죠. 와, 진짜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네요. 잔혹한 비즈니스.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은폐랑 안매장이 나중에 그가 백백교를 이끌면서 보여줄 수많은 안매장의 약간 예행 연습 같았달까요? 아, 소름 돋네요. 그렇게 1923년에 전용에는 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하얗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백백교로 싹 바꾸고 자기가 교주 자리에 오릅니다. 종교의 탈을 쓴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거군요. 근데 궁금한 게 그 1920년대 30년대면 일제 수탈이 막 극에 달하던 시기잖아요. 엄청나게 살기 힘들었죠. 그렇죠.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차고 막 빈곤과 억압에 시달렸을 텐데 대체 전용에는 어떤 말로 이 사람들을 홀린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을? 전용에는 바로 그 절망이라는 완벽한 토양을 이용한 겁니다. 이 백백교의 핵심 교리가 종말론이었어요. 아, 종말론. 단골 소재네요. 네, 머지않아 세상에 물과 불의 심판이 내려서 서양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동양은 낙원이 되고 마침내 우리 조선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와, 조선이 세계를 통치한다고요? 일제강점기에? 네, 끔찍한 현실 속에서 짓밟히고 살던 조선 민중들한테 이 말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준 거예요. 현실의 고통이 클수록 그 미래의 보상에 대한 환상은 훨씬 더 달콤하게 다가오잖아요. 아, 듣고 보니까 이해가 확 가네요.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막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얼음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구명조끼 대신에 엄청 무거운 철제 닷을 툭 던져주면서 이게 널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속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야,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밖에서 보면 아니 저 무거운 쇳덩이를 왜 안고 같이 가라 이렇게 답답하겠지만 당사자는 당장 숨이 넘어가고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그 차가운 쇳덩이라도 일단 끌어안고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너무 숨막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용에는 그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공포를 막 조장한 뒤에 유일한 동아줄을 쑥 내려주는 방식이었죠. 진짜 악질이네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신의 아들, 막 대원님 이렇게 부르게 하면서 불치병을 고친다거나 생명을 연장해준다는 식의 가짜 기적을 수시로 연출했습니다. 아, 시각적인 효과까지. 네, 이성적인 비판 능력이 결여된 절박한 사람들에게 그런 시각적 충격은 맹신으로 가는 그냥 직행열차나 다름없었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놨다고 쳐보죠. 그럼 그 다음엔 뭘 했을까요? 사이비 종교에서 구원에는 늘 대가가 따르잖아요. 당연하죠. 백백교가 신도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완전한 재산의 헌납이었습니다. 역시 돈이네요. 재물은 타락의 원인이자 심판의 날의 짐이 될 뿐이니까 모든 재산을 바쳐라 이렇게 세뇌를 한 거죠. 뭐 소, 땅, 집문서, 심지어 끼고 있던 폐물까지 모조리 다 갈취했습니다. 겉으로는 막 영적인 순수함을 강조하는 척하면서 결국 목적은 그냥 돈이었던 거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교주 개인의 탐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재산을 전부 뺏기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뭐 오늘 저녁 먹을 쌀 한 톨도 자기 힘으로 못 구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린 거예요. 경제적인 완전한 박탈. 내 손에 쥔 돈이 1원도 없다는 건 조직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냥 굶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아, 도망을 못 가게 아예 발을 묶어버린 거군요. 네, 신도들을 철저하게 이 백백교라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고 교주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딱 짜는 겁니다. 진짜 악랄하네요. 근데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바칠 재산마저 없는 찌러지게 가난한 신도들한테는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제일 참혹한 부분이죠. 네, 교주 전용회를 모시는 시녀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신도들의 어린 딸이나 막 손녀를 바치게 했어요.
종교적 헌신이다, 신의 아들을 모시는 숭고한 임무다 이렇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그냥 끔찍한 성착취 조직이었던 겁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는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학살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리의 의심을 품거나 뺏긴 재산을 되찾으려 하거나 조직에서 도망치려고 한다. 그러면 간부들이 즉시 동원돼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CC는 깊은 산 속에 흔적도 없이 안매장해버렸죠. 와, 심지어 이 비밀이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탈퇴자 가족 전체를 통째로 몰살하는 일도 진짜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시신이 훗날 발굴된 것만 350여 구에 달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1930년대라지만 조산 땅이 그렇게 막 넓은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350명이에요. 그것도 일가족이 밤사이에 짐도 없이 쑥떡쑥떡 사라지는데 동네 이웃이나 그 지역 관리하는 순사들이 이걸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사이비 종교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문제잖아요. 네, 이 엄청난 규모의 학살이 어떻게 수년 동안 완벽하게 은폐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아주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는 거예요. 백백교 내부 간부들조차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른 아지트가 어디 있는지 전체 그림을 전혀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했군요. 네, 정보가 단절되어 있었죠. 꼬리를 밝혀도 몸통을 찾을 수 없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바로 자본입니다. 신도들한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갈취한 그 막대한 재산이 과연 교주 혼자 막 사치 부리는 데만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살인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한 게 바로 돈이었어요. 아, 설마 경찰들한테. 네, 백백교는 지역 유지들, 마을의 말단 순사부터 시작해서 고위 경찰 간부들한테까지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아주 조직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막 이웃이 사라지고 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도 치안당국이 돈을 먹고 철저하게 눈을 감아줬다는 거잖아요. 국가 공권력마저 썩어 문드러져서 이 기생충 같은 범죄 집단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네요. 네, 부패한 시스템이 범죄를 어떻게 배양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영원할 것 같던 이 무소불위의 살인 기업도 결국 꼬리가 밟힙니다. 그것도 막 무슨 내부의 배신자나 경찰의 대대적인 함정 수사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분노한 청년에 의해서요. 네, 유곤용 사건이죠. 맞아요. 유곤용이라는 부유한 약재상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백백교에 빠져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급기야 친동생마저 교주의 첩으로 뺏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폐쇄적이고 광기에 휩싸인 집단 내부의 논리가 결국 외부 세계의 상식적이고 아주 맹렬한 분노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1937년에 유곤용은 수소문 끝에 교주 전용의 은신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쳐들어가서 전용회랑 그 간부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난투극을 벌여요. 홀져서요? 대단하죠. 네. 간부들을 가 때려 눕힌 유곤용은 그 길로 일제경찰로 달려가서 백백교의 실체를 단낱이 고발합니다. 이 고발을 시작으로 진짜 둑이 무너지듯이 수사가 시작되고 전국 각지 비밀 아지트가 털리면서 수백 구의 백골 시신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뇌물로 일본 경찰들이 다 매수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죠. 근데 유건용의 고발 한 번에 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돈 받아먹던 경찰들이 갑자기 막 정의의 사도로 돌변했을 리는 없고 무슨 속셈이 있었던 건가요? 1937년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이 핵심이에요. 이 해가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완전한 병참 기지로 만들려던 이른바 국가 총동원 체제에 서막이 딱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아, 전쟁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때군요. 네, 치안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게다가 유곤영의 고발로 사건 규모가 세상에 딱 드러나니까 언론이랑 민중의 관심이 막 엄청나게 집중된 겁니다. 더 이상 돈 몇 푼으로 덮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뇌물로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던 데다가 일제 당국 입장에서도 통제를 벗어난 이런 거대한 자본이랑 수만 명의 맹목적인 추종자를 거느린 집단은 자기들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자기들한테 쓸모가 다했거나
통제불능이 될 것 같으니까 아주 가차없이 꼬리를 잘라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막 좁혀오니까 교주 전용회에는 즉각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경기도 양평 용문산 깊은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죠. 네, 산속에서 발견됐죠. 당시 경찰의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백백교 핵심 간부 14명한테는 사형이 선고되고요. 이렇게 사건은 겉보기에는 아주 권선징악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으면서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범죄 소탕극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경찰이 산속에서 발견했다는 전용의 시신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투성이거든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죠. 기록에 따르면 발견 당시의 시신 얼굴이 들짐승한테 먹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야생동물이 숲에서 사람 사체를 발견했다고 쳐보죠. 그럼 영양분이 제일 풍부하고 부드러운 내장이나 허벅지 같은 몸통 부위부터 파먹는 게 생태계의 아주 당연한 습성 아닙니까? 그렇죠. 뼈나 가죽보다는 살코기를 먹죠. 근데 단단한 뼈와 가죽뿐인 얼굴만, 그것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부위만 아주 정밀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범죄 수사나 법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한 흔적입니다. 이건 들짐승 소행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뭉갰다는 거네요. 네, 범죄 조직 수뇌부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전술이 바로 대역을 내세운 꼬리 자르기거든요. 가짜 시신의 얼굴을 막 지식여서 죽은 걸로 위장하고 진짜 주범은 그 막대한 자금 챙겨서 유유히 도주할 시간을 버는 거죠. 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끈질기게 파헤쳐 봐야 할 오늘의 핵심적인 의문, 첫 번째 미스터리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주가 죽었다는 발표로 사건은 대충 덮였지만 이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렸던 현실적인 문제는 진짜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돈 문제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돈, 그리고 교주의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이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당시 신도들이 바친 재산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에서 막 수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소 팔고 땅 팔아 바친 그 돈들. 사건 실체가 밝혀졌으면 당연히 피해자나 그 유족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게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증발해버린 이 막대한 자본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 막대한 자본의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교주랑 간부들이 막 호화로운 생활 즐기고 거대한 비밀 아지트 짓는데 탕진해버린 돈입니다. 이미 써버린 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주한 간부들이 몰래 챙겨서 달아났거나 깊은 숲속 어딘가에 파묻어 둔 은닉 자금일 가능성이 높죠. 네, 뭐 범죄자들이니까 자기들끼리 탕진하고 빼돌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분노하게 되는 건 바로 세 번째 자금의 행방이에요. 당시에 일제경찰이 대대적으로 아지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엄청난 양의 현금, 금괴, 땅 문서 이런 걸 다 찾아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압수했죠.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경찰은 그 압수한 막대한 재산을 피해자인 조선 민중들한테 절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와, 설마 다 꿀꺽한 건가요? 네, 전액 범죄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압류해버렸고요. 그 돈은 고스란히 조선 총독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결국 피눈물 흘리면서 착취당한 건 우리 조선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피를 빨아먹은 살인마의 지갑을 털어서 자기들 배를 불린 건 일제 총독부였다는 거네요. 호랑이 입에서 겨우 빠져나왔더니 막 승냥이가 그 고기를 가로챈 꼴 아닙니까? 비극이죠. 근데 이 분노스러운 결말 위로 아주 기묘한 상황 하나가 딱 겹쳐집니다. 아까 그 얼굴이 다 뭉개져서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산속의 시신 말입니다. 아, 전용해의 아들 전인호의 증언에 관한 기록이 등장할 차례군요. 맞습니다. 당시에 10대 후반이었던 교주의 친아들이 일제 경찰의 호출을 받고 그 시신을 확인하러 갑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얼굴 형체도 없는 부패한 시신을 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단번에 알아보긴 힘들잖아요. 머뭇거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아들은 시신을 보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내 아버지가 맞다 이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증언을 바탕으로 전용해의 사망을 확정지어버리죠. 짜여진 각본처럼요. 네, 근데 그 직후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수상해요.
천하의 몹쓸 살인마 가족으로 전국에 얼굴이 다 팔린 교주의 본처랑 자식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연고도 없는 타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죠. 그 수천억 원의 돈은 일본에 다 뺏기고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자본이나 권력의 비호도 없이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1930년대 그 촘촘한 일제강점기 감시망 아래서 평범한 가족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일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표면적인 종결을 넘어서 그 이면에서 작동한 아주 은밀한 이해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네,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아까 제가 1937년이 전시동원 체제로 넘어가던 되게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제당국 입장에선 살아서 도망다니는 휘대 살인마, 교주는 치안 불안을 조장하는 아주 심각한 눈엣 가시였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했겠네요. 맞아요. 그들에게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확실하게 죽어서 사건이 종결된 전용해, 이 타이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일제가 딱 원하는 그림이 명확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훼손된 그 시신을 두고 일제경찰과 교주 아들 사이에 일종의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요? 어떤 식이요? 이 시신을 네 아버지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 가족은 처벌하지 않고 조용히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와, 경찰은 골치 아픈 사건을 아주 완벽하게 덮는 실적을 올리고 가족은 목숨을 걷는 철저한 윈윈 구조가 성립되는 거죠.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게다가 일제는 이 사건을 단지 돈이나 치안 문제로만 끝내지 않았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자기들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했죠. 그 부분이 제국주의의 가장 악랄한 점입니다. 일제는 관제 언론을 쫙 동원해서 백백교의 끔찍한 참상을 연일 대서특필했어요. 기사를 막 쏟아냈군요. 네, 그 기사들 이면에 깔린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보아라, 조선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미개하고 비합리적인 미신에 빠져서 서로를 죽이는 되게 열등한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이들을 이끌고 근대화시켜서 통치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네, 완벽한 선전도구로 이 비극을 철저하게 써먹은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 시신의 머리를 잘라서 범죄형 되뇌 표본으로 만들어 보관하는 진짜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거든요. 아, 끔찍하네요, 진짜.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백백교 사건의 실체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것은 종교라는 숭고한 이름을 빌려서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아주 잔인하게 파고든 악랄한 다단계 사기이자 살인 기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식민 권력은 이 기생충이 민중의 피를 빨아서 만들어낸 거대한 부를 아주 고스란히 삼켰고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까지 알뜰하게 챙겨갔네요. 역사적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그 승자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편집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겨진 기록 이면의 틈새를 끊임없이 좀 의심하고 과연 이 결론을 통해 누가 제일 큰 이득을 봤을까 이걸 질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깊고 고요한 1937년의 산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짐승이 파먹었다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얼굴만 뭉개진 시신 한 구가 딱 놓여 있어요. 경찰한테 이끌려온 어린 아들은 그 참혹한 고깃덩어리를 보면서 막 서둘러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고는 가족들이랑 같이 그림자처럼 싹 증발해버립니다. 뭔가 찝찝하죠. 네, 그들이 남기고 간 수천억 원의 핏빛 자본은 일제총독부 금고로 싹 빨려 들어갔고 식민 권력은 미개한 조선 범죄를 우리가 소탕했다면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게 너무나 매끄럽게 막 누군가 써내려간 대본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완벽해서 더 의심스럽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깊은 산속에서 얼굴이 지식여진 채 죽어있던 그 남자, 정말 백백교 교주 전홍회가 맞았을까요? 만약에 그가 죽지 않았다면 진짜 전홍회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단기 필마로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린 최초의 고발자이자 영웅, 아까 이곤용이라고 했죠. 뇌물에 찌든 경찰을 단숨에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게 다음 파트의 핵심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권선징악의 결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작된 무대였다면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지. 이어지는 두 번째 미스터리 파트에서 이 조작된 마침표의 뒷면과 그 가짜 영웅에 얽힌 소름 돋는 가설의 실체를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